체온, 그리고 삼투압이랑 혈당량이랑. 자, 요거 세 가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어디라고 했어요? 간뇌. 어디? 시상하부라고 했지. 기억나실까요? 우리 저번주에 했던 얘기가 요거까지였어. 간뇌, 사이뇌, 시상하부. 여기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성 하면 체온, 혈당량, 삼투압 있다는 건 첫 번째 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뭔지 알고 있어요. 그쵸? 몸의 온도야. 혈당량은 뭐야?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예요. 혈액 안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삼투압은 뭐야? 삼투압이 뭔지 우리 사실 정확하게 배운 적은 없죠. 삼투압 하시면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조금 다른데 체액의 농도 정도로 우리가 대충 바꿔서 생각하실 거예요. 농도랑 유사한 개념으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삼투가 뭐였어? 삼투? 삼투가 뭐야? 너는 기억할 줄 알았는데 삼투가 뭐였어? 용매가 이동하는 거였어. 맞아. 저에서 고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농도가 다를 때 그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발생해요. 그때 나타나는 압력을 사실 우리가 계산해서 삼투압으로 따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렇다는 건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농도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똑같이 풀릴 거라서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사이뇌, 간뇌, 시상하부다 이야기했었고요. 이 항상성 유지를 하는 건 내분비계라는 거랑 신경계라는 거, 두 개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조절이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신경계는 우리 배웠어요. 신경계가 뭐야? 신경계가 뭐라고? 뭐 하는 기관계죠? 자극 수용하고 반응 명령 내리고 그런 기관계였어. 자, 신경계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누면 뭐랑 뭐로 나눈다고? 중추랑 말초로 나눌 거야. 중추신경계에 뭐 있어요? 뇌랑 척수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하나는 뭐야?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죠? 뭐랑 뭐로?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뇌신경이다 라고 하면 뇌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들, 척수신경이다 하면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들 이야기하고요.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다 이야기했었어. 자, 그 다음으로 말초신경 나눈 두 번째 구분.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누면 뭐야? 뇌신경, 척수신경 말고 또 뭐 배웠어? 아니야. 커다랗게, 더 크게. 그렇지. 구심성, 원심성부터 시작하셔야죠. 구심성, 원심성인데 그 중에 구심성에 들어있는 게 뭐다? 감각이었고요. 원심성은 또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체성이랑 자율로요. 그쵸? 그럼 체성신경에 해당하는 건 뭐였다? 운동신경이었고 자율신경에 해당하는 건 교감이랑 부교감이요. 그래서 나 지금 민기랑 둘이 수업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나누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내분비계라고 되어 있어. 자, 내분비계 내자는요, 한자로 무슨 뜻이겠어? 네.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안. 그치? 안이라는 걸 우리 안 내자 쓰죠? 안쪽으로 분비하는 기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분비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분비하냐? 호르몬을 분비할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단어 자체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배우신 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글씨 봐라. 기관계를 내분비계라고 한다. 오케이? 자, 요게 내분비계야. 옆에도 나와 있긴 해요.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기관계. 요거를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경이랑 호르몬이랑 작용을 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신경계는 저번 주에 잔뜩 했으니까 내분비계 중요한 요 호르몬이 뭐 하는 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호르몬이다라고 하면 일단 정의를 보시면 적은 양으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어. 뭔가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물질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 거라는 거야. 변화를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분비샘이라는 데서 생성이 될 거예요. 분비샘은 분비샘인데 안쪽으로 분비할 거야. 내분비샘. 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요. 분비관이라는 거 없이 혈관으로 분비될 거예요. 분비관 없이부터 할게요. 분비관을 애들이 자꾸 빼먹어서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바로 분비될 거고, 자, 혈관으로 분비되면 이거야. 자, 내분비샘이라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요 기관이 하나 있었어. 요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내분비샘 B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분비된다고? 혈관으로 바로 분비돼요. 그럼 혈관 안에 원래 뭐 들어있어? 원래 혈관 안에 뭐 있어야 돼? 피 들어있어야지, 그치? 혈액 들어있을 거죠? 자, 그래서 혈액 타고 둥실둥실 떠다닐 거야. 혈액 타고 계속 움직이다가 얘네는 표적세포라는 데에 가서만 작용할 수 있어. 표적세포에 가서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냐? 우리 이거 자세히 보시면 A랑 B에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쵸? 육각형으로 그려놨고요. 동그라미로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표적세포는 수용체를 들고 있어. 우리 수용체 어디서 나왔었죠, 원래? 시냅스 전달할 때 이야기했었지.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수용체. 이 모양이 맞는 친구를 갖다가 여기 붙으면 이 호르몬 A만 표적세포 A에 와서 작용할 수 있고, 동그랗게 생긴 호르몬 B는 A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수용체다라고 배웠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지. 그 수용체들도요, 사실 그래서 각각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따로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가 따로 있어. 모양 맞는 애만 와서 붙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심장에 아세틸콜린 수용체 따로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수용체 따로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했는지 부교감신경이 작용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호르몬 작용할 때도 똑같이 모양이 맞는 수용체 찾아가서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특정한 표적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혈액 타고 이동하다가 특정한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되더라. 그게 두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특정 표적세포에만 작용하는 거야. 본인의 표적세포한테만. 그래서 표적세포가 영어로 타겟셀이에요. 자기 타겟한테만 갈 거야. 자, 그래서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표적세포가 서로 달라진다. 자기 거에만 가서 붙을 거다. 이 표적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까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림 보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내분비샘 A에서는 호르몬 B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지? 내분비샘 B에서는 호르몬 A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A에서는 호르몬 A만 만들어지고요. B에서는 호르몬 B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하는 요 내분비샘도 종류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특정 부분에서만, 특정 내분비샘만 특정 호르몬을 분비할 거고요. 특정 표적세포만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호르몬이 특정 표적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달라붙을 수만 있으면 돼. 세포 자체도 작고 막단백질 가서 달라붙기만 하면 작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적으면 결핍증 생길 수 있고요. 그것보다 많으면 과다증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재에서 빠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결핍증과 과다증에 대해서 질병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결핍증이랑 과다증. 자, 성장호르몬, 생장호르몬. 너네 책에 이제 성장호르몬으로 나오네. 성장호르몬이 있어요. 성장호르몬이 결핍돼서 나타나는 질병이 뭘까? 이게 우리 소인증 혹은 외소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 과다하게 생기면 이거 어떤 병 나타나죠?
거인병이라고 부르는 거인증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성인에서는 말단 비대증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키가 덜 크고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너무 많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혹시 최영만이라는 선수 아실까요? 엄청 크죠. 그 사람이 저 거인증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결핍증과 과다증 종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적은 양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양이 뭔가 조절이 안 될 때는 부족하면 결핍증,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라는 거 생길 수 있더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당연해요. 우리가 오늘 항상성 유지 배울 거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 생식, 성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뭐 성장은 성장 호르몬이겠지. 발생 과정에선 제가 뭐 하냐면요. 처음에는 수정란이 나나를 거듭하면서 배아가 됐죠. 그 배아는 아직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될지 이제 정해지긴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팔이나 다리 이런 기관이 형성되지가 않았지. 그 상태에서 호르몬이 결정을 해줘요. 너는 팔이 되거라, 너는 다리가 되거라, 너는 폐가 되거라. 그래서 발생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호르몬들이 있죠. 그 호르몬들이 역할을 하더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얘기 잠깐 볼 건데,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다음에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바로 분비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누군가는 분비관이 있다는 거네. 그쵸? 분비관이 누가 있냐? 외분비샘이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이 뭐냐? 여러분 그 폼 클렌징 광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건데, 피지 이렇게 쌓이는 거 막 그림 나와가지고 광고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땀샘이라든지 뭐 모공이라든지 그 땀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본 적 있지, 한 번쯤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서 몸의 외부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분비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관 타고 나가. 이게 외분비샘에서는 분비관 타고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외분비샘 하면요, 침샘, 땀샘은 당연한데 소화샘도 외분비샘이에요. 자, 소화샘은 어디로 분비하는 거야? 뭐를 어디로 분비하겠어? 소화효소라든지 소화액 같은 걸 어디로? 소화기관 안쪽으로 분비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내분비샘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내분비샘 아니고 외분비샘인 이유가 조금 징그럽지만, 사람을 두루마리 휴지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입이고요, 여기가 항문이에요. 그러면 너네 두루마리 휴지 볼 때 요 내부를 그 휴지의 바깥 부분으로 봐야겠니? 내부로 봐야겠니? 바깥 부분으로 봐야지. 휴지를 돌돌 말려있는 부분을 휴지 안쪽 부분으로 봐야지, 굳이 말하자면. 그치? 그래서 우리 소화관은요, 사실 사람 몸에서 외부에 속해요. 그래서 외분비샘이 있더라.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소화샘도 외분비샘이라는 거 처음에 착각하기 쉬우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비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런 거 폼클렌징 광고에서 봤던 그림 있으면 그거 분비관이고 외분비샘이겠구나 문제 풀어주시면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호르몬이라는 건데, 밑에 보시면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사인의 애시당하부이다.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거죠. 사실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일단 내가 지금 형광펜 치는 애들은 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애들에 속하거든요. 요렇게 요 친구들은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외우고 나머지는 시간 나면 그래도 한 번쯤 외워주는 게 좋긴 해요. 추천은 하지만 나 시간 없다, 외울 거 너무 많다, 형광펜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됐고, 일단 저 항이뇨 호르몬에 옆에다가 ADH라고 뭔 소린지 몰라도 일단 써줄래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설명하자면,
자, 일단 내분비샘이랑 호르몬을 연결해 둔 거거든? 내분비샘이다라고 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여기 갑상샘 목에 나비 모양으로 있는 거, 리본 모양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신 어디 붙어 있는 거 같니? 지금? 콩팥 위에 붙어 있죠? 콩팥 위에 요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고요. 이거 안에 보면 겉질이랑 속질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겉질은 빠졌고요. 속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속질에서 분비되는 거.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소랑 난소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이자 있어요. 이자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 이자로 골라주시면 되고, 이자 안에 알파세포랑 베타세포라는 거 따로따로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되고 있는 거였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되는 거야. 오케이? 내분비샘 하시면 여기 지금 시상하부, 갑상샘, 부신, 정소, 난소, 뇌하수체, 이자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어떤 호르몬들 분비되고 있는지 이야기되어 있는데, 시상하부 일단 놔두고요. 뇌하수체 먼저 볼게요. 자, 뇌하수체에서 사람 성장 호르몬이 있어. 성장 호르몬 뭐 하겠어요? 크는데 역할 하겠지, 그치? 성장 촉진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잠잘 때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 하게 생겼어요? 누굴 자극하게 생겼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란 뜻이거든.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어? 갑상샘에서 나오는 타이록신 나오는 거야. 그래서 TSH는요, 갑상샘을 자극해서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요, 생식샘이다 라고 하면 정소, 난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소랑 난소를 자극해서 각각의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요 세 가지에서 전엽이라고 3개 묶여 있고요. 밑에 2개는 후엽으로 나뉘어 있어. 조금 이따 다 볼 건데 뇌하수체를 전엽이랑 후엽으로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전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 나와. 이뇨작용이 무슨 뜻이야? 소변 보는 거, 그치? 이뇨작용은 그 소변을 보게 하는 거거든? 항이라고 하면요, 저항하다 할 때 항자,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소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이름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소변을 못 보게 하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였어? 기억나니? 분명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2주차인가.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맞아요? 물이 오줌이 안 되고 다시 혈액으로 들어오면 오줌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방해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출산할 때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요거 2개는 후엽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전엽에서 나오는 거랑 후엽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가 지금 좀 빠진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전엽에서 나오는 거랑 후엽에서 나오는 거 구분하실 땐 후엽에서 나오는 거 2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건 다 전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2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전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힘들면 그냥 5개밖에 안 되니까 5개 다 외우시면 되고요. 어쨌든 뇌하수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이거 있었으니까 갑상샘으로 가볼게요. 갑상샘에서는 타이록신 나오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름은 티록신일 거예요. 티록신이거든? 티록신은 세포대사를 촉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포대사 결국 뭐냐면 물질대사 이야기하는 거야. 물질대사를 촉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티록신을 뭐랑 같이 연결해서 배웠냐? 체온 조절하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티록신이 증가하면 물질대사가 촉진되니까 어떻게 된다? 체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식으로 티록신이랑 체온이랑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친구 이자로 가볼게요. 일단 자, 이자에서 나오는 거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있었어요. 글루카곤의 역할이 뭐였어? 혈당량 증가 말고 어떻게 증가시켰어? 어디에서? 간에서
뭐를?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바꾼다.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애였어. 인슐린은 뭐였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애예요. 글리코젠 이름 바뀌어서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글리코젠이 뭔데? 글리코젠이 뭘까? 포도당은요 C6에다가 H12에다가 O6 붙은 거 단당류지? 단당류거든 두 개? 글리코젠은요 다당류예요. 우리 다당류로 배웠던 거 뭐 있어요? 녹말 있었지 그치? 녹말도 사실 포도당이 쫙 붙어서 만들어진 거 맞고 글리코젠도 똑같이 포도당이 쫙 붙어서 만들어진 거거든? 단지 녹말이랑 글리코젠이랑 그 붙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글리코젠이랑 녹말로 구분해서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당류 중에서도 글리코젠이다. 그래서 얘는 다당류고 얘는 단당류예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은 이거 말고 하나 더 해.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할 거예요. 혈당량이 뭐라고? 포도당 농도인데 어디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라고? 혈액 안에 포도당 농도야, 그치? 그러면 혈당량 낮추려면 내 몸에서 포도당을 빼는 게 아니야. 그냥 혈액에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내 세포는 혈액이 아니죠, 그쵸? 내 세포로 포도당 들고 가면 혈액 안에는 포도당 적어지겠지. 그래서 세포로의 포도당을 촉진하는 것도 혈당량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글루카곤은 알파세포고 인슐린은 베타세포다. 요거까지 연결해서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림 나와 있는 김에 베타세포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고요. 알파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으로 부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자, 부신하시면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다른 말로 훨씬 많이 들어봤어요. 아드레날린이라고. 아드레날린이랑 같은 거예요. 아드레날린 나온다라는 그 상황들 우리 보통 어떤 상황 이야기해? 기분이 우울한 상황이야? 아니면 좀 흥분되고 기분 좋은 상황이야? 그치, 기분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아드레날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나오면요 심장박동 촉진되고요 혈압 상승해요. 그리고 혈당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도 촉진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물질 대사 촉진이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 수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근데 예전에는 계속 중요하게 다뤘던 파트여서 안 빼고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서 필기는 해줄게요, 물질 대사 촉진에다. 그래서 티록신이랑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당량 증가하는 거 우리 배운 것 중에 누구 있었어? 글루카곤이지. 글루카곤이랑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티록신이랑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에피네프린의 특징 중에 하나야. 아이고, 티록신이래. 그리고 부신 겉질이 아니다, 속질이다. 속질인 것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겉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정소의 테스토스테론이랑 난소 에스트로겐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사춘기 때 남자의 2차 정징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자의 2차 정징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에스트로겐이다. 요거 사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놔두고 왔던 저 시상하부 볼 건데 시상하부가 이번 개정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용이 완전 새로 들어온 건 아니야. 사실 내가 항상 추가 필기를 해줘야 됐던 파트였거든? 얘는요, 이것만 봐도 일단 충분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래. 자, 요 중에 우리 앞에 배웠던 호르몬이 이름이 아예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쟤는 뭐 하는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요, TRH가 나오면요, 얘 약자가 TRH거든? TRH가 나오면 TSH
TSH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요. TSH의 분비가 촉진되면 티록신의 분비까지 촉진될 거예요. 얘가 얘 자극하고 얘가 얘 자극할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TRH인 이유가 요 R이 릴리징이야. 방출이 나오고 릴리징이고 자극이라고 스티뮬레이트라서 S를 붙인 거거든요. TRH, TSH다. 순서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TRH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될 거고요.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받아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될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질대사 촉진될 거다. 오케이?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고 신경계와 내분비계 비교로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신경계랑 내분비계를 비교하는 이유는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야. 그럼 첫 번째 공통점은 뭘까? 신호를 전달할 거야. 일단 신경계가 신호 전달하는 거 오케이 됐고, 내분비계는 신호 뭐 전달해요? 성장 호르몬은요 어떤 신호를 전달해요? 소화시켜라? 아니야. 키가 커져라. 맞아? 이 내분비계도 특정한 신호를 전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어.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꽤 많아요. 자, 신경계는요 뉴런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내분비계는 혈액하고 호르몬들이 이동하죠. 전달 매체의 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속도. 신경이랑 호르몬 중에 누가 빠르겠어? 전기로 쭉 가는 신경이 빨라야지. 그치? 내분비계는요 혈액이 아무리 빨리 돌아봤자 전기만큼 빠르겠니? 그치? 혈액이 돌면서 그 표적세포에 작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신경계는 좁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세포 말고는 아무도 반응을 못해. 지금 이 뉴런은 요 위에 있는 세포랑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세포만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요 뒤에 있는 세포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범위가 좁은데 내분비계는요 혈액 타고 가다가 표적세포 보이면 거기 가서 붙으면 돼요. 다 못 붙었어. 조금 더 가다가 옆에 또 있으면 또 붙으면 돼. 작용 범위가 전신이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효과의 지속성으로 신경은 빨리 사라져요. 내가 말을 할 때 하고 길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짧게 말하고 싶으면 내가 짧게 말할 수 있어.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신경이고요. 내분비계는요 지속 자체가 오래 지속돼요. 키가 클 때 성장 호르몬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바짝 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차이점들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 하나 정도로 나오기가 쉬워요. 요거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 간단한 문제로 요거 비교하는 거 한 번씩 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즉각적인 반응, 요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가 신경계가 주로 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거.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거 요런 거 우리가 내분비계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둘 다 같이 작용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어요? 괜찮죠?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 일단 10분 쉬시고 항상성 유지의 원리부터 마저 할게요.